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수많은 영화의 장르들 중에서 코미디야말로 정말 개인적인 편차가 크고요. 누구한테는 너무 웃긴 장면이 누구한테는 썰렁한 장면이기도 하고 누구한테는 최고의 코미디가 누구한테는 오버 연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편차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저희 입장에서 평론가로서 혹은 한 명의 관객으로서 21세기에 나왔던 굉장히 재밌는 수많은 코미디 영화들 중에서 한국 영화에서 가장 웃기게 만들었던 그런 뛰어난 코미디 영화 5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한 편을 제외한 게 조금 아쉬워서 덧붙인다면, 극한 직업을 일부러 뺐습니다. 집어넣어서 이제 베스트 6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또 5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도 있고, 무엇보다도 극한 직업은 한국 영화 역사상 장르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다 합쳐서 역사상 흥행 순위가 2위인 작품이고 1,600만 명이 넘게 본 작품이라서 제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극한 직업도 참 잘 만든 코미디죠. 제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5편의 작품들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보고 보지 말라고 그래서 판넬 만드셨는데 갖고 오세요. 네. 아, 이거였어요. 네. 네, 이거 가지고 저 안 보여주려고. 네. 아, 다 제가 웃는 모습으로만 했군요. 근데 참 없어 보이네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까 싶어지기도 하고, 웃으니까 눈이 참 작아 보인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자, 코미디 영화 베스트 5 5개로 지금 이렇게 가려주셨는데, 하나씩 뜯어가면서 어떤 영화가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영화를 보았을 때 제 표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요. 첫 번째 영화입니다. 네, 남자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영화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작품이고 또 제목이 남자 사용 설명서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영화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웃긴 영화였고 창의적인 영화였는데요. 바로 이원석 감독의 작품이죠. 저는 이제 오정세 씨가 정말 탁월한 코미디 배우라고 물론 다른 쪽의 연기도 워낙 잘하시지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미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극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오정세 씨 연기도 참 발군이죠. 근데 오정세 씨의 수많은 코미디 영화 중에서 최고는 정말 이 작품 남자 사용 설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코미디 연기 중에서도 약간 의문스럽게 웃기는 코미디 연기, 그러니까 극 중의 캐릭터는 별로 코미디를 한다는 의식 없이 웃기는 자연스럽게 어떤 맥락 속에서 웃기는 그런 연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드시 이 장면에서 웃겨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배우의 개인기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어떤 두드러진 코미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자가 더 웃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웃긴다라는 것을 애초에 설정으로 잡고 웃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관객을 약간 좀 방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얼만큼 하는지 보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약간 저급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정세 씨 연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한 편의 영화를 정말 재미있는 코미디로 만들게 하는 그런 1등 공신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또 한 명의 배우는 당연히 이시영 씨입니다. 이시영 씨의 경우도 정말 코미디를 잘하는구나. 무엇보다도 코미디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고요. 코미디를 정말 잘하는 여자 배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김선아 씨 같은 배우, 이시영 씨 같은 이런 배우들이 있는데 그런 배우들이 제대로 이렇게 판을 깔아준 데 위해서 마음껏 코미디 연기를 펼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의 코미디 영화로서의 가장 큰 뛰어난 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코믹한 부분들을 마음껏 발산하기 위해서 자기가 놀 그 판을 스스로 까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원석 감독의 능력일 텐데요. 이 영화는 이제 잘 나가지 않는, 되는 게 없는 그런 그 CF 현장에서 조연출을 하는 그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하게 되고 그 테이프의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남자를 제대로 사로잡을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이제 픽업 아티스트라거나 아니면 이성을 어떻게 사로잡는지에 대한 수많은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담겨있는 굉장히 오래된 테이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까 최고의 한류 스타인 오정세 씨를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종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 혹은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미디 영화의 많은 영화들이 이제 웃기는 장면들은 장면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분산적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한마디로 에피소드 중심이 되고 산만하게 되는 것이 일단 코미디라는 장르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설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열형으로 코미디가 연결이 돼도 산만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채택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오래된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외국 배우가 아주 이상한 어색한 재연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그 비디오를 만들어냈던 그 어떤 그 화면 속에서의 굉장히 저렴한 풍경이나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웃음 코드로서 영화를 살려주는 부분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섹스 코미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화장실 코미디라고 말할 그 부분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섹스 코미디도 나오고 화장실 코미디도 나오고 하다 보면 영화가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웃으면서도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럴 수 있는데요. 이 영화가 놀라운 것은 그 하한선을 절대 내려가지 않고 하한선 바로 위를 타면서 굉장히 상당히 과격할 정도의 그런 코미디를 너무나 잘 구사한다는 측면이고요. 대표적으로 그 자체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정세 씨가 이제 수건만 두른 상태에서 샴페인을 흔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자체가 성적인 코미디인데요. 그러다가 일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이 건물에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수건이 떨어져서 알몸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나체가 된 상태로 밤거리를 달려서 차를 탄다든지, 그러다가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려서 경찰이 멈추게 한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알몸인 슈퍼스타인 한류 스타를 보고 신나게 보면서 이제 경찰이 환호성을 울리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때 또 음악 자체가 테너가 아주 절창을 소리를 놓쳐 부르는 그런 엄청난 음량의 노래를 쏟으면서 그것이 또 겹쳐져 가지고 그 장면을 과장되게 액센트를 준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장면들의 연결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 최대한 뽑아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또 코미디라는 것은 반복적인 부분이 웃긴 측면이 많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원석 감독이 얼마나 코미디 장면들을 잘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편집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를 들면 무슨 뭐 술에 취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상대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가 이제 약간 썸을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키스를 하려고 이제 장난스럽게 달려드는데 얻어맞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일부러 중간중간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점프컷을 사용을 해서 일부러 툭툭 튀게 만들어서 그 장면 사이사이의 어떤 동작들이 서로 얼마나 불안정하게 연결이 되고 또 썰렁해지고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게 되죠. 어찌됐건 영화 전체가 갖고 있는 애초에 비디오 테이프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고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틀게 되는 그 텔레비전 자체도 굉장히 구형 TV인데 그런 어떤 따뜻하면서 안온한 편안한 감각, 익숙한 감각들에다가 더해져서 이런 발군의 코미디 연기, 또 제대로 판을 깔아서 그 안에서 마음껏 자기의 배우들을 뛰놀게 만드는 그런 감독의 조형술까지 아주 뛰어났던 코미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작년에 오정세 씨를 만났을 때 이 샴페인을 사갔습니다. 동네 리커샵에서 사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승재라고 극 중에 이 캐릭터의 이름이죠. 오정세 씨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이 샴페인을 좀 흔들고 사진 찍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영화입니다. 네, 다치마와리네요. 다치마와리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액션 영화이기도 하고, 장르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스토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상 첩보 영화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첩보 액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고 나면 그런 생각 하나도 들지 않고 코미디 영화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텐데요. 액션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유승환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애착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관객들을 이제 즐겁게, 저를 포함해서 만들어줬던 건데요. 그런 그 액션에 대한 유승환 감독의 집착이 A급 영화적으로 가장 잘 세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서 너무 멋지게 나온 작품이 바로 짝패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정반대로 가장 B급스럽게 일부러 가장 의문스럽고 코믹하게 그렇게 좀 약간 나사를 한 몇 개를 풀고 만든 것 같은 그런 영화의 극단적인 작품이 바로 다치마와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치마와리는 당시에 보면서도 너무나 용기 있는 그런 필름메이킹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딱 보면서도 저는 너무너무 웃겼는데요. 어떤 감독, 어떤 또 관객들한테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썰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애초에 이 영화를 만드는 순간부터 결정이 됐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영화의 어떤 컨셉에 그대로 묻어가서 그것을 즐기는 스타일의 관객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다를 테니까,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극한 직업 같은 코미디 스타일과는 정반대 스타일의 유머를 구사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치마와리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충무로에서도 많이 썼던 말이고 또 지금도 쓰기도 하는데, 다치마리라고 하면 보통 액션 장면을 뜻합니다.
뭐 배우들끼리 서로 이렇게 격투하면서 싸우는 장면들, 그런 걸 보통 다치마리 씬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말 자체는 원래 일본의 어떤 무대 연출을 할 때 이렇게 한 명이 있고 여러 명이 이제 대결 같은 걸, 패싸움 같은 걸 하게 될 때 서로 주먹을 날리기 바로 직전에 여러 명이 한 명을 에워싸고 몸을 슬슬 돌리면서 빙글빙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그러면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 자체가 다치마와리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래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일본 말들을 많이 썼었으니까 코믹하게, 또 그래서 다치마리 씬이라는 장면을 아예 영화의 주인공 이름으로 갖고 와서 다치마와리가 됐죠. 그렇게 돼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목과 이런 캐릭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다치마와리라는 코미디 영화, 액션 영화, 첩보 영화의 핵심은 저는 아나크로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나크로니즘이라는 것은 뭐 그대로 번역하면 시대착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부러 시대착오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보통 많은 영화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시대착오적인 측면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영화가 토대하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인 우스꽝스러운 어떤 제약 등 것을 일부러 정면 돌파를 해서 관객들을 재밌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아나크로니즘이라는 것을 영화적인 재미로 너무나 잘 활용해낸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이제 그 첩보 액션 장르로 가장 유명한 영화는 007일 텐데요. 실제로 시작도 007처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전역을 누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007도 제임스 본드가 처음 시작하면 여러 나라를 막 종횡무진 누비면서 화려한 로케이션으로 시작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007 영화는 베니스가 나오면 베니스에서 찍고 알프스가 나오면 알프스에서 찍는데요. 이 영화는 알프스가 나오고 용평에서 찍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 강도 많이 나와서 흑룡강도 나오고 또 압록강도 나오고 두만강도 나오는데 전부 다 성수대교 옆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뻔히 성수대교 옆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면을 쓰면서도 밑에 자막으로는 한 번은 흑룡강, 한 번은 압록강, 한 번은 두만강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영화에서 알프스도 나옵니다. 근데 알프스에 무려 축협 지점이 나오고요. 이런 방식을 써서 하는데 너무나 뻔뻔스럽게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말도 안 되는 영어 대사를 쓰기도 하고, 정말 코믹하고 정말 엉망진창의 중국어 대사를 쓰는데, 더 웃긴 건 그 말도 안 되는 영어 대사와 중국어 대사를 천연덕스럽게 한국말로 자막을 번역해서 밑에 깔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 영화가 디디고 선 것을 오히려 굉장히 코믹한 방식으로 관객을 마음껏 웃기면서 만드는 그런 어떤 B급스러움을 즐기게 만듭니다. 애초 영화의 시작 자체가 베이징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이 모든 영화가 시작되는데 마치 미션 임파서블의 시작 같죠. 근데 베이징의 러시아 대사관을 보여주는 전경이 있는데 그게 그림으로 그린 거고, 그것을 딱 보여주자마자 스태프들이 그 그림을 들고 퇴장하는 것까지를 아예 보여줍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애초에 이 영화가 어떤 방식인지를 관객에게 증명하듯이 선언하고 영화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액션 못지않게도 대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대사들이 갖고 있는 아나크로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이때 있었던 그 후시 녹음 당시에 액션 영화 때 자주 사용했던 고풍스러운 대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느끼면 옛날엔 어떤 그렇게 저런 식의 어떤 말을 했을까 싶어지는 말들을 뻔뻔하게도 21세기로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대가 자기를 막 마구 때릴 때 맞으면서 아이쿠 세구나 하면서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름 모를 소녀여라고 이제 상대를 호칭한다든지, 이런 식의 모너체이기도 하면서 불필요하기도 하면서 이런 대사를 굉장히 웃긴 맥락으로 유머러스하게 대사로 차용합니다. 더군다나 그 대사를 말하는 주인공들이 돋보이게 되는데, 임원희 씨는 그런 역에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일 것이고요. 임원희 씨는 동시 녹음을 해도 후시 녹음처럼 느껴지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 이 영화에서 제대로 그 약간 낮은 톤의 목소리로, 살짝 느린 톤의 목소리로 유장하게 이 모든 대사를 읊는 순간, 그 컨셉이 한번 설득이 되고 나면 영화 전체가 정말 포복절도할 정도로 웃기게 되죠. 상대방의 쏜 총알을 껌으로 막는다든지, 그것을 다시 가방으로 쳐서 공격을 한다든지라는 정말 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뻔뻔하게 밀고 나가서 제대로 웃기는 그런 액션 장면들까지, 액션이면 액션, 대사면 대사까지 정확하게 영화가 애초에 토대하고 있는 컨셉트에 충실한 그런 어떤 자기의 취향을 끝까지 밀고 나간 독특한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인간적으로라는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초대 손님으로 임원희 씨가 나오신 적이 있어서 와, 너무 잘 됐다 싶어서, 그때 미국 여행 때 샀던 이 기차가 있어서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라는 부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서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재밌어 하면서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네, 이번엔 세 번째 작품입니다.
미스 홍당무, 이경미 감독의 작품입니다. 미스 홍당무는 당시에 보면서 제가 이제 한 줄 평도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정말 안드로메다에서 날아온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에 없는 새로운 유머 감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면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스 홍당무는 공효진 씨의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죠. 공효진 씨 참 훌륭한 배우인데 그 좋은 작품들,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저는 공효진 씨의 최고작을 하나는 가족의 탄생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미스 홍당무로 봅니다. 이 두 작품에서 공효진 씨가 연기한 스타일은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요. 두 가지 방향에서 공효진 씨가 얼마나 좋은 배우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두 편의 대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캐릭터입니다. 코미디 영화에서 캐릭터를 잘 정말 생생하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2시간짜리 장편 영화를 만들면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증명해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타이틀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미스 홍당무. 홍당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양미숙이라는 이 학교, 고등학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 교사를 맡고 있는 그 선생님 양미숙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 건데, 홍당무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얼굴에 이제 안면 홍조증이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본인이 약간 흥분한다거나 하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캐릭터는 영화를 처음 시작하는 첫 장면에서 학교 앞에서 삽질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삽질을 한다는 말이 어떤 약간 중의적인 표현 같은 것이 한국에도 있을 텐데, 근데 말 그대로 삽질을 하면서 등장해서 이 인물은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또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혼자서 궁시렁거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궁금해하지도 않느냐 자기 연애 스토리를 늘어놓는다든지, 남자들은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한다라고 남자들이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정작 자기 자신은 상대방이 아무 뜻도 없이 한 말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오만 가지로 해석해 나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또 모순을 보여주기도 하는 재밌는 캐릭터인 것입니다. 이 캐릭터는 그 학교에 자기가 무척이나 마음에 두고 있는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양미숙이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 선생님과 또 다른 여자 선생님 사이에서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한바탕의 해프닝과도 같은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맨스 영화 같기도 하고 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는 결국 성장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의 모든 코미디는 이 홍당무라고 지칭이 되는 양미숙의 굉장히 잘 만들어낸 캐릭터에서 오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는 또한 이 공효진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배우의 어떤 몸과 착 달라붙어 있어서 이 양자 사이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시종일관 관객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은 그래봤자 학교에 등장하게 되는 어학실, 그리고 또 학교 안에 있는 숙직실입니다. 그러니까 숙직실과 어학실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다라는 자체가 영화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인 작품은 아닐 것이고요. 규모가 큰 작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뽑아냈죠. 이 영화에는 섹스 코미디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민망한 그런 대사들을 사용해서 웃기는 장면들까지도 있는데, 이 영화는 심지어는 끈팬티가 나오는 그런 순간에도 저급하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아주 저속한 것 같은 그런 대사가 나오는 순간조차도 특별히 민망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영화가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관객을 끌어들이면서 다양한 유머를 구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편에 잘 만든 코미디라는 점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다 보고 나면 특히 이제 마지막에 정말 온갖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어학실 장면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인데요. 그 장면까지 다 보고 나면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면 홍조가 문제가 아니라 내면 홍조가 문제였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캐릭터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데 성공하게 되는, 한편에 잘 만든 성장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이 영화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작품입니다. 참 속없이 웃고 있네요. 2층의 악당입니다. 의외로 2층의 악당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재곤 감독의 작품이기도 한데, 손재곤 감독의 작품은 2층의 악당보다 그 앞에 만들었던 달콤살벌한 연인이라는 작품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의 악당이라는 작품은 제목이 2층의 악당인데 제목 그대로입니다. 2층의 악당, 이 타이틀롤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한석규 씨죠. 한석규 씨가 2층에 살고 있고요. 아래층에 그럼 누가 사느냐? 김혜수 씨가 삽니다.
근데 김혜수 씨와 한석규 씨가 사실은 이 코미디 영화로서의 궁합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것을 이 영화가 나오기 십수년 전에 보여줬던 작품이 바로 한석규 씨 최초의 영화 작품. 그러니까 한석규 씨가 영화 데뷔한 작품이 닥터봉이라는 작품인데요. 닥터봉에서 김혜수 씨와 한석규 씨가 같이 코미디 연기를 굉장히 잘 해서 그해 아마 한국 영화로서 흥행순위 1위였을 것입니다. 이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죠. 그렇게 십몇 년 후에 두 분이 다시 만난 건데요. 김혜수 씨는 극 중에서 남편을 갑자기 잃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학생인 딸을 혼자 키워야 됩니다. 2층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도 죽은 상황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2층에 새라도 놓아서 이 새를 받아서라도 좀 경제 상황을 좀 약간 좀 도움을 받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구하게 되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한석규 씨이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작가,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아래 위층에 있게 되고 그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약간 썸을 타는 분위기가 있으면서 로맨스 라인 같은 것이 살짝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하지만 영화의 제목은 2층의 악당입니다. 악당은 중의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악당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애초에 여기 들어왔던 것은 스포일러가 아니고 초반 설정이니까요. 이 집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정작 주인인 이 김혜수 씨는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죽은 남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보물이기 때문인데요. 남편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에서 주인조차 모르고 있는 그 집 어딘가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몰래 들어와서 집주인이 나갈 때마다 집을 뒤져서 그것을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 속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남자였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비슷한 라인을 갖고 있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가 가스라이트라는 영화인데요. 가스라이트라는 영화에서도 사랑해서 그 여자랑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화의 러브인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근데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그 집과 관련된 어떤 꿍꿍이 속이 있었던 그런 악당의 이야기였었죠. 가스라이트라는 그 바로 영화에서 나온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쓰는 말이 됐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었죠. 어쨌건 이 영화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5월 동주 같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물건을 훔쳐가야 될 도둑놈이 내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축조한 두 명의 캐릭터를 통해서 흥미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석규 씨가 이제 목소리가 좋은 것으로 너무 유명하죠. 그것이 한석규 씨를 캐스팅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목욕탕에서 꼭 이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김혜수 씨가 극중 대사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이제 배우를 겨냥해서 일부러 넣는 그런 대사이기도 하죠. 한석규 씨 하면 배우의 이미지로 떠오르는 모습이 허허허 웃는 굉장히 사람 좋은 어떤 얼굴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허허허 하고 사람 좋게 웃는 웃음이 사실은 사기꾼의 얼굴인 것입니다. 극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이면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음흉스러움을 이 표면과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를 제대로 코미디로 연기한다고 할까요? 김혜수 씨는 저는 코미디에 아주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정말 20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코미디를 정말 잘하는 배우입니다. 예전에 신라의 달방 같은 영화를 봐도 김혜수 씨 코미디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요. 2층의 악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 중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테리로 굉장히 왜냐하면 본인의 상태가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런 캐릭터 역할을 맡아서 김혜수 씨가 굉장히 잘 연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석규 혹은 김혜수라는 수십 년간 이 수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한국의 대표적인 두 배우가 합을 맞춰서 보여주는 코미디를 우리가 즐기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 영화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손재곤 감독의 코미디 영화들, 코믹한 부분들이 있는 영화들의 가장 최고는 제가 볼 때 대사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재곤 감독의 대사를 쓰는, 그 코미디 대사를 쓰는 감각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대사들이 주는 말맛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고요. 이 두 인물 외에도 옆집에 살면서 수시로 참견을 하는 그런 이웃집 여자로서 이영여 씨가 나오게 되는데 주고받는 대사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왔네 이러고 이제 놀리게 되니까 김혜수 씨가 어머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고 소설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소설가인 남자가 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재밌게 말맛을 가지고 노는 장면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은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를 그렇게 잘 쓰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서 창고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밖에 나갔던 그 김혜수 씨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창고로 숨었는데 그러다 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못 나오고 있다가 간신히 또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상황에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했는데 그 순간 모녀가 또 다시 투닥투닥해서 도망치다 다시 또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갇히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그야말로 대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성영화적인 그런 동선과 공간만으로 웃기는 것인데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려면 사실은 배우들의 능숙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 리허설도 잘해야 될 거고 장면을 잘 써야 될 텐데요. 그 장면을 보다 보면 정말 네, 제가 그 해에 보았던 가장 웃긴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뛰어난 코미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자, 한 편 남았습니다. 사실은 약간 가나다 순으로 지금 배열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족구왕입니다. 족구왕 기분 좋은 코미디죠? 족구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안재홍 씨 어떤 약간 순박한 얼굴 그런 느낌들이 들고요. 안재홍 씨는 이전에도 좋은 연기를 많이 했겠지만 사실은 이 족구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본격적으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안재홍 씨를 빼고 족구왕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족구왕과 혼연일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게 되는데요. 족구왕이라고 불리게 되는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극 중에 안재홍 씨는 영화 속에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면서 시작하죠. 전역을 하는데 전역을 하는 순간에도 병장으로서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역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게임이 아직 안 끝나서 가는 것을 망설일 정도로 족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군대에서 정말 족구에 미쳤던 그런 군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학을 해서 대학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기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대학에서도 많이 족구를 했으니까 이제가 학교에 가서 또 마음껏 하겠지라고 족구장을 찾았는데 족구장은 이미 테니스장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아무도 족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족구장을 다시 부활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행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가 같이 어떤 수업을 듣게 되는 영어 수업을 듣게 되는 여학생한테 빠지게 되는데 그녀를 너무 좋아해서 그녀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이전에 헤어지게 되었던 전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남자친구는 심지어 청소년 시절에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선수였던 그런 남자였던 것이죠. 외모도 뛰어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남자가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1대1 족구 시합을 벌이게 되는데 이 족구 시합을 계기로 주변에서 구경하던 학생들이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갑자기 이 학교에 족구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족구 대회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담긴 스포츠 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이제 스포츠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족구 장면 자체가 영화 속에서 뭐 엄청난 그런 스펙터클한 장면들로 스포츠 경기를 다루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경기를 제대로 이렇게 딱 뭐라고 할까요? 빌드업 해 나가면서 그 짜릿한 어떤 감동을 주는 스타일의 영화도 아니고요. 오히려 평상시의 장면은 사실은 쇼트의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은데 이 경기 장면들은 굉장히 쇼트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것은 편집 감각이 좋게 그것을 아주 빠르게 스피디하게 쌓아 올리는 방식도 있지만 족구 장면을 찍었을 당시 어떤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일부러 빠르게 편집을 해서 약간 그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극 중에 등장하는 족구 장면은 거의 만화적으로 찍혀져 있어서 마치 뭐 포탄처럼 공이 바닥에 뭐 박히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오버헤드 슛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또 이제 코믹하게도 이게 과별 대항전이기 때문에 중문과 학생들은 이제 이소룡처럼 포효하면서 한다거나 수학 학생들은 막 공식적으로 막 계산을 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들이 코믹하게 영화 속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 족구를 중심에 두고서 스포츠 영화라서가 아니라 어떤 청춘 군상 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설득해내는 한편의 흥미로운 청춘 영화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어떤 분들은 이제 주성치 영화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주성치 영화보다는 그 일본에서 나온 영화들 중에서 잘 만든 그런 스포츠를 소재로 한 청춘 코미디들이 있죠. 그런 영화들의 감각이 떠오르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 영화가 대놓고 그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풍자적이면서도 비판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바닥에 깔고 있기도 하죠. 영화 속에서 족구라는 하나의 세계는 공무원 시험이라는 또 다른 세계랑 명확하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룸메이트인 선배 자체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 복학을 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 될 애가 족구에 미쳐서 계속 하고 다닌 것을 한심하게 여기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나 하라고 다그치는 그 선배가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의 세계가 부딪히는 것으로서 영화 속에 되어 있죠. 근데 이 선배에게도 사실은 어떤 비밀이 후반부에 되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영화 속에서 이 족구를 하는 것, 더군다나 족구를 하는 사람이 복학생이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여주인공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주인공인 이 안재홍 씨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사는 것도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희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그 선배 입장에서 보면 대책 없이 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사는 너는 왜 무엇이 아니야? 너는 왜 무엇을 해? 라고 질문하게 될 때 주인공은 항상 재밌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할 줄 아는 혹은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들에게 그 열정을 전달시키는지 전염시키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만들었던 필름 메이킹 자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한편의 청춘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화를 선정할 때 항상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고르고요. 막 떠오르는 영화들 막 생각해서 숙고 끝에 고르고 나서 어떤 영화가 BTV에 있거나 없다고 해서 빼거나 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편의 영화가 전부 다 BTV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5편의 영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